일단 저는 도시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말 많이 우리 했듯이 경쟁의 어떤 중요한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 간 경쟁은 이제 거의 도시 간 경쟁으로 바뀐 것 같고요. 또 도시가 가장 사람들의 어떤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할까요? 인구의 어떤 중요한 고울이 되는 그런 형상이 되고, 인구가 몰리는 곳은 도시의 활력을 계속 구가하면서 자신의 클래스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층화되면서 이제 제일 높은 수준의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들이 이제 수직적으로 분화되는 그런 양상을 띠면서 상대적 쇠퇴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가 어떻게 그러면 작동돼야 하는가에 대한 약간의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저의 관점을 좀 녹여보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게 1965년도에 2000년대 미래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린, 어떻게 보면 뇌피셜로 그린 그림이죠. 예, 근데 지금 그분이 그린 것 중에 거의 많은 것들이 실현이 되었어요. 일단 태양열 관련된 것들은 이미 됐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보이죠. 예. 이거 실현됐잖아요. 무빙과 관련된 것들도 이미 되었고, 원격으로 수업 듣고 재택으로 또 의료 시스템 받아주고, 좀 안 된 거라고 하는 소형 전화기로 이렇게 화상 보면서 빨리 와. 이거 대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어떤 미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예측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이라서 이 그림이 주는 부분이 크고요. 달나라 여행이 조금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아주 갑부들은 지금 여행을 시작했어요. 이미 민간 항공사에 많은 갑부들이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안착했죠. 그게 가장 조그만 로켓가 아닙니다. 작은 로켓가 20개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 거가 다시 스페이스X의 발사대에 다시 착륙을 하는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미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분의 예측, 이런 숙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빼고 PDF 파일로 계속 넘겨줄래요? 네. 전체 파일로. 이거는 잘 아시죠? 과거의 모습이 이제 바뀐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보는 우리의 어떤 현 상황들이고요. 참 안타까움도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꾸부정한 상태로 계속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전철역에서 굴러 떨어져서 중태에 빠지는 일도 있었고, 저희 과에 있는 아이가 이제 또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아이폰만 보다 보니 저 앞에 있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제가 자전거를 좀 타는 편인데 전혀 그분들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어떤 폐해의 한 원인이라고 보여지고, 드론도 이제 일상화됐고, 이게 이제 문명의 이기이긴 한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주는 행태, 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전쟁의 천병으로 드론이 바뀌고 있는 부분도 또 다른 어떤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극적이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그냥 단순한 이벤트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고, 그냥 프로그램 좋은 거 같이 바둑 두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번 파트너로 두고 사람하고 안 두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거 설명하라고 했어요. 근데 첫 판 졌는데 그냥 이거 그냥 어떻게 애들이 페인트 모션 하나 보다. 근데 이세돌이 원래 되게 착한 애고 순진한 애라 얼굴이 페인트 모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때부터 좀 이제 달라졌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AI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매스미디어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세돌 혼자가 있고, 얘는
집단 어떤 컴퓨터의 어떤 집단들이 모여 있는 거죠. 예, 그거 싸우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고 이세돌이 졌을 때 조금씩 슬퍼지기 시작했고 이세돌이 이겼을 때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어떤 희열 같은 거를 대리 공감할 수 있었던 시대고 그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AI가 드디어 인간에게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실함이 좀 느껴지던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에서 인수했죠. 네, 그래서 로봇이 단순한 어떤 보조적인 거를 뛰어넘어 이제 인간을 이제 통제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여러 가지 그 영상을 보다 보면 인간에게 약간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약간의 돌발적 영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로봇이 우리를 경비하거나 보호해주는 걸 뛰어넘어서 군사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로 우리를 로보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여지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 트렌드의 어떤 그 패러다임의 축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를 잘 포착하다 보면 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중요한 내용을 체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약간의 그 통찰력이 있다라든가 이런 촉이 있다든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CEO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트렌드를 보고 패러다임이 어떻게 흐른다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흐름의 이면을 살펴보는 그런 부분을 사회, 생활, 기술 이런 뭐 자기만의 프레임으로 그걸 한번 추적해보는 트레이스 추적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슬로우는 너무 흔한 얘기잖아요. 하지만 얘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매슬로우 시대가 됐죠. 불확실성이 커지고 특히 후쿠시마 이후로 나타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인간의 삶을 많이 통제하고 또 많은 이민자를 만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에게 주기 싫다는 거죠. 뭐 뉴질랜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그동안 겪지 못했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위협이 되는 시대가 되면서 매슬로우의 어떤 그 삼각형이 뒤집히는 그 부분이 왔고 오늘도 우리 무인기 광복절에 보였던 흰색 무인기가 북한에 갔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 방사정포를 맞을 수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부분이 안전의 관점으로 더 현대화된 사회에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욕망과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공급해줘야 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불안감이나 방범적 요소는 우리가 뭐 세프티드로 풀기도 했고 또 기타 도시의 안전을 위한 장치들을 공급해서 도시나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가기도 하고 또 부동산은 그걸 상품화해서 세프티들을 중요한 상품의 요소로 해서 아이들이 있는 그 고객들을 자극시켜서 그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더 강화하기도 했죠. 중요한 건 매슬로우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써왔던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도시의 탄생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등장한 거는 지구의 시간 중에요. 24시간 중에 23시 59분 12초래요. 얼마나 우리가 주역이 아닌 거죠. 그 많은 시간 속에 우리는 주체가 되지 못했어요. 이 짧은 시간에 등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벌였던 일들은 노마드에서 이제 농경사회로 진행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그리고 도시를 만들면서 드디어 우리가 집합적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드의 시대가 세든테리로 바뀌면서 도시의 형성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도시의 어떤 확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기술 혁신과의 관계가 있는데 성곽의 도시가 되게 견고했잖아요. 그래서 임금과 농노의 관계로 해서 세금을 내고 나는 안전한 성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가 되게 견고했는데 이것의 발명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농노의 계층들은 다양한 시민 계급으로 만들어지면서 광작을 하는 그런 또 돈을 버는 중인으로 가고 상인의 부상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분화되면서 왕의 권한이 좀 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작아지고 그들과 협력을 맺게 되거든요. 그때 나타난 기술혁신은 화약을 가지고 있는 대포라고 하는 것이 발명됨으로써 성곽이 필요 없어진 거죠. 성곽은 곡사 화기에 노출되면 그냥 허물어지는 거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성곽 잘 쌓아도 대포가 그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왕권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시로 이제 확장되는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혁신에 의해서 이촌향도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잉여 노동력이 이제 도시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돌리는. 자, 그런데 갑자기 콜레라라는 수인성 전염병이 돌았어요. 제일 슬퍼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공장 사장님들이죠. 왜?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아파. 그리고 전염병이 나에게도 가끔 이렇게 위험이 되네. 그때부터 도시에 이제 새로운 상하수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만 해도 화장실이 있지 않았으니까. 네, 화장실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도시가 더 이제 근대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콜레라 같은 그런 디제스터가 도시를 더 발전시키는 그런 혁신의 단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의 관점으로 보면 1차, 2차, 3차, 4차로 이제 올라가죠. 물론 여기에 중요한 코드는 하나씩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대량 공급의 시대가 되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3차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과 연결되는 시대가 되고 4차 산업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AI, IoT 이렇게 연결되는 초연결의 시대가 되는 이 부분이 되면서 스마트 시티가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도시의 어떤 탄생의 중요한 배경과 발전에 기술 혁신의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기술은 굉장히 냉정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좀 달랐죠. 그래서 도시의 위기가 나타납니다. 급격한 도시화에 대한 부메랑은 도시의 온난화와 연결되면서 대륙에 중요한 영향을 주죠.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구의 기후 변화가 이제 재난으로 느껴지고 있고 저는 올 여름을 겪으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도시가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강하게 가졌고 그리고 젊은 꼬마들을 볼 때, 어린아이를 볼 때 이들이 과연 더 자라게 되면 어떤 환경에 놓일까? 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거에 보면 안 되고요. 산소를 만드는 게 아마존에 있는 산림이 주된 것이 아닙니다. 산림의 4배를 바다가 만들어요. 근데 이 바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 그것이 주요한 바다에 5군데가 있고요. 그 규모가 한반도에 20배짜리가 있고 16배짜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고래를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고래가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고 한 마리당 33톤이에요. 그래서 전 지구상에 있는 고래들이 44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만큼을 얘네들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또 죽어서도 이산화탄소를 안으로 안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포경에 대한 부분이 인구 차원에서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 바다가 주는 우리의 중요함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그것을 좀 거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층이 있잖아요. 이게 번성한 것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 캄브리아나 고생이나 여기는 가장 번성했던 것들이 살지 못하고 그 시대를 마감 짓는 건데 지금이 어느 시기냐면 우리가 인류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인류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멸망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된 거고 그리고 그 층에는 가장 많이 놓여질 유물이 닭뼈랍니다. 닭뼈와 플라스틱. 닭뼈와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인류세가 곧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150년 이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산화탄소에 의한 다양한 지구의 변화가 음모론이 아니라 진정한 문제구나, 진정한 위협이구나. 과거에는 매우 보랏빛이 나는 그런 토지 이용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준공업 지역이 주된 구로 공단이 있던 구로구와 성수는 도시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로 공업적 활용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성수동에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었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먼저 성수동을 후리쳤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고, 자 그런데 거기에 있던 구청장님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약간의 문제를 약간 면역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레벨이 호모 사피엔스라고만 쭉 생각해 왔는데 요즘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호모 루덴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간은 원래 놀기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종합예술 같은 것도 보면 인간이 굉장히 풍요로움과 즐거움의 어떤 영역에 굉장히 본능적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많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호모 루덴스적인 상황이 이제 도시와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도시의 생존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리고 도시의 활력이 만약에 호모 루덴스적인 본능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도시의 활력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속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어떤 진화론적인 단계가 아닌 인간의 속성과 행태에 대한 그리고 심적 측면에 대한 것들이 다시 재발견되면서 성수동이 다시 부활되는 그런 단서를 만들어냅니다. 성수동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면을 만들어줍니다. 비강남 지역이었고 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뭐 부자들이 살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곳이 새로운 콘텐츠와 만나면서 남들이 갖지 못한 장소적 특성들을 발현하게 되고 그거에 반응하는 새로운 트렌드한 핫플레이스를 좋아하는 트렌드 세터들, 그런 아까 말한 호모 루덴스의 어떤 개념에서 부합되는 소비 계급들이 이곳을 이제 찾아가면서 대중적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수는 강남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두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이곳이 강남보다 더 로컬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도시적 속성이 있고 활력이 더 높아졌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오피스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장소적 애착을 보이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도시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수동의 부활은 이제 팝업 공간하고도 만나요. 팝업은 왜 팝업이냐면 가장 그 비싼 물건을 팔기 위한 다국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디올도 그렇고요. 명품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그 국가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세련되고 그리고 빠른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그룹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택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새로운 신제품과 그리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을 미리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가로수길이었어요. 강남이었죠. 근데 디올부터 이제 성수도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포르쉐나 이런 명품의 레벨이 좀 더 올라가고 관여도가 높은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올해는 이제 브롬튼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빌리티 제품인데 가격은 뭐 자그마한 자전거인데 가격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들 뭐 이런 것들을 론칭해서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팝업 공간을 유지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 성수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가장 살아있는 도시 4위인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으로 살아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일단 국내 성수동의 사례를 통해서 도시의 또 활력과 그리고 생명력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탐색해 봤고, 뭐 스마트 시티는 이제 뭐 우리의 영역을 떠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가가 아닌 이제 직접 이 도시를 시공하는 중요한 기업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게 원래 평면화된 도시 지도거든요. 근데 저거는 실제 도시 접근성 가지고 다시 도시를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도시는 저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왜? 우리 KTX를 타면 부산이 2시간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훨씬 2시간 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구례보다 훨씬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실제 접근 거리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공간에 대한 부분을 다르게 대할 수 있고 공간에 대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간을 활용할지에 대한 큰 틀은 제가 보기에는 컴팩트라고 하는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는 봅니다. 공간의 재구조화죠. 어차피 어떤 시대에 태어난 도시들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도시로 받아들인다는 건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행으로 이루어지던 도시의 상주, 뭐 전주 이런 체계들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교통수단에 따라서 접근성에 따라서 도시가 지금 재구조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중소도시에 대한 소멸을 너무 걱정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 접근성이 워낙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등간거리와 지금의 등간거리 다르거든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시 재해석될 필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소시가 너무 많이 없어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구조화의 과정 속에 새로운 도시의 질서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컴팩트 시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컴팩트 시티가 도시의 큰 구조라면 이걸 그러면 실제로 실천할 수 있으려면 컴팩트 생활권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근린 단위로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다루는 영역으로서 생활하는 권역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보거든요. 저게 이제 생존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프랑스 파리나 네덜란드나 영국 요 세 개의 국가들이 어떻게 저렇게 컴팩트한 생활권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5분 도시예요.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죠. 생활권을 이제 보행과 그리고 무탄소 모빌리티로 연결해서 1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도시가 WPR, 워킹과 플레이와 리빙이 공존하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넘어서는 순간 도시의 영역이 너무 우리의 캐파에 비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서비스 레벨이 떨어지고 도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보고 뭐 모레노 교수가 저거를 찾았지만 저게 모레노 교수의 말대로 다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한국적 상황에 따라서 저 15분이 20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도시의 구조에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 원 개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분 도시를 통해서 만약에 도시가 재편된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기후온난화에 대한 부분과 도시의 매력과
이런 내용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도시의 생명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단서가 될 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이 저쪽 기존의 도시예요.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통과교통 위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속도는 빨라요. 하지만 단절되죠. 공간의 어떤 위계가 달라지고요. 하지만 옆에 있는 것은 소규모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얘는 중심성이 무너진 거예요. 약간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죠. 중심성이 무너진 대신 다양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로컬과 로컬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곳이고, 여기에는 높은 수준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리듬이 있는 도시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생활권의 어떤 컴팩트한 생활권이 이제 만들어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근린주구에서 4분의 1마일 기억나시죠? 우리 보행으로 가장 안전한, 이게 어린아이가 걸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1마일 1.6km가 보행으로 갈 수 있는 거로 적절한 거리예요. 근데 3마일 약 5km는 걸어서 가기에는 좀 이게 부담되는 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4.8, 5km짜리를 돌려가지고 생활권의 반경으로 보행으로 움직여라, 힘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보행과 같은 무탄소지만 수평적 거리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편리한 모빌리티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 자전거가 그러한 부분을 4.8km, 3마일로 확장시켜주면서 현실적인 도시의 레인지를, 바운더리를 확장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 위주가 아닌 겁니다. 완전 무탄소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 도시의 구조를 아까 여기서 보여준 이 다양한 공간 구조의 어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중요한 온실가스에 대한 해결도 해주고, 지역의 중요한 환경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까지 다 가기 때문에, 저는 오늘 중요한 단서들을 이렇게 컴팩트 생활권을 우리 수준에 맞도록 해준다면 도시가 조금 더 매력적이면서,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작은 그런 해법으로 작동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만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